예, 예, 강의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자, 269페이지입니다. 이게 행정법 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그 불만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통된 이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뭐냐면은 이 행정소송의 어떤 본안에 관한 행정법이 말입니다. 행정소송의 본안에 관한 뭐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기법에 의해서 판단할 거냐. 또는 뭐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이 행정법의 주된 거여야 되는데 주로 뭐 원고적격이 뭐냐, 소외이익이 뭐냐 이런 소송 요건에 관한 얘기들이 이 행정쟁송법의 주된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죠? 지금 제 교재도 약 4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인데 270페이지까지가 소송 요건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본말이 정도된 측면이 있어서 참 문제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우 드디어 제7장에 와서 이제 소송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딱 봤더니만 또 소송 요건에 관한 거죠. 제소기간이 또 먼저 또 나와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소장 한번 작성해 보기 참 어렵습니다.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상 법률관계는요, 그죠? 이 공익과 관련돼 있고 당사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간 이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이것 때문에 행정실체법적으로는 뭐 불가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제소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둘 거냐 말 거냐. 제소기간의 기간을 3개월로 할 거냐, 6개월로 할 거냐, 뭐 이런 것 등등은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 나라의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행정소송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행정소송법 20조에 규정되어 있고, 물론 개별법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소기간보다 더 짧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더 길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대략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 요건이 있죠. 소송 요건이고 직권 조사사항이고요.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실체법적으로는 불가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쟁력의 수범자라고 해야 되나요? 는 처분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은 불가쟁력을 받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분청은요? 처분청은 불가쟁력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분청은 제소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처분이 어떤 위법한 처분이면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제소기간하고 관계없이요.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270페이지로 가면은요. 소송 유형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인데요.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서 적용되는 거죠. 취소소송에서 적용되니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의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소기간을 받는다. 제소기간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작위가 있는 동안은 계속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필요적 전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재결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결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해서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제소기간이 따져지니까요. 다만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했어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는데 재결을 거쳤다. 이렇게 되면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일단 재결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임의적 전치인데 임의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임의적 전치를 거쳤다고 더 불리해지면 넌센스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부작위가 있는 동안만큼은 제소기간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후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은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르면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요. 재결을 거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재결을서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통상의 경우의 제소기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0일하고 1년이 있는데 먼저 도래한 아무거나 먼저 오면은 제소기간이 도가 되는 겁니다. 민법에 따라서요, 초일은 산입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제소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요. 274페이지입니다. 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입니다. 자, 어떤 처분이 있어요. 처분이 있다고요? 이 처분이요.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거나 아니면 공정력이 발생하거나 구성요건적인 그런 효력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발생하려면요. 그죠? 일단 적법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효력 발생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적법 요건 성립 요건이라고도 하고요. 뭐예요? 적법 요건.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하죠. 주체, 그죠?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면은 적법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적법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효력 발생이 되진 않죠. 예컨대 어떤 처분 서면을 처분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맞게 잘 써져서 담당 공무원 책상 서랍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은 뭐예요? 대외적 표시죠.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이나 물적 행정행위나 일반 처분의 경우에 그죠?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죠. 그런 경우에 처분 대외적 표시 방법은 뭐겠어요? 고시하거나 이렇게 공고하거나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죠. 통상의 처분입니다. 통상의 처분의 대외적 표시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도달이죠, 도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도달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도달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송달이죠.
도달시키는 방법이 송달입니다.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 자, 처분이 있은 날이죠. 처분이 있은 날은 바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죠.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이 적법 요건이 갖춰지고, 즉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이 갖춰지고 대외적으로 표시돼야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날이 바로 1년의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처분이나 물적 행정행위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외적 표시 방법은 개별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고시나 공고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효력 발생일도 그 개별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예, 그 통상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죠? 상대방,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죠. 통상의 처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처분이죠. 그 처분의 경우에는 송달해서 도달하면은 대의적 표시가 됐다고 보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예요. 자, 송달입니다. 적용 법률이 우리가 통상 송달하면 어디서 많이 생각이 떠올라요? 민사소송법이죠? 네, 민사소송법인데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송달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소송에서의 송달이 아니죠. 처분의 송달이잖아요.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절차로서의 송달이잖아요. 소송에서 지금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송달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컨대 소장의 송달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처분 서면을 어떻게 송달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정절차법하고 관련되는 거죠. 행정절차법에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송달 장소는요. 근데 행정절차법에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민법이 준용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이 아니고요. 송달받을 장소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다. 전자우편으로도 송달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은 전자우편으로도 송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메일로 송달받는 거죠. 자, 송달 장소에서 아무리 가족이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은 송달 장소 아닌 곳에서 받으면요, 예, 그거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송달 장소 아닌 곳에서 받으면은 그건 뭐 괜찮은 거죠. 예. 어쨌거나 이 송달 장소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예. 자, 그러면은 송달 불능이 되거나 주소불명인 경우가 있죠. 이러면은 행정절차법에, 민사소송법에도 당연히 공시송달 제도가 있지만 행정절차법에도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돼요?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돼요? 행정절차법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잖아요. 행정절차법 15조에 의한 공시송달을 하고 그 공시송달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재소자에 대한 송달인데, 자, 민사소송법에는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예컨대 교도소로 보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이 아니죠.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야 되니까 물론 교도소로 보내도 되긴 하지만 주소지로도 보내도 돼요. 그
그 다음에 송달받을 사람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은 본인, 대리인,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 동거가족이나 고용인 등이죠. 자, 가족이라도 별거하는 사람이면은, 적법한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수송달자로 추정이 되거나 뭐 이렇게 취급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도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달을 해서 도달인데, 도달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세력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제로 아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상대방의 세력권 내로 진입하는 것. 이거를 도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도달이 되면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인과 동시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자, 도달과 배달은 다른 문제죠. 배달은 그죠? 우편법상의 배달은 우편 사무를 완료했다라는 뜻이죠. 도달은 그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편법상에 배달이 됐다고 해서 도달됐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다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 배달을 하면 그죠?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일반 우편으로 그럴 리도 없지만 보통의 경우에 다 등기로 보냅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배달됐다라고 해도 도달을 별도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우편이나 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뭐 도달됐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행정소송법 20조 2항에 따라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제 제소 기간이 도과가 되는 건데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건 불확정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그냥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뭐 상당하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에 아까 공시송달한 경우죠.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죠? 공시송달은 어떻게 합니까? 게시판에다가 처분청의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나 뭐 인터넷에 공고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송달 불능되거나 주소 불명의 사람이 그죠? 처분청까지 와가지고 게시판을 뒤져서 자기한테 무슨 처분이 됐다. 이거 그래서 1년 지났으니까 너 소송 못한다.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통상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담당 공무원이 뭐 행정소송에서는 아까 행정심판의 청구기간하고 다르게 오고지나 불고지 제도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처분한 공무원이 뭐 날짜를 잘못 알려줬다. 뭐 기간을 뭐 2년 이내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알려줬다. 이러면은 뭐 나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게 정설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제3자의 경우입니다. 제3자의 경우. 제3자의 경우 처분을 안 수는 있지만요. 어떻게 우연히 처분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90일이 진행이 되는데 제3자한테 처분 서면을 송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한테 1년의 제소기간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좀 넌센스죠. 그러니까 제3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처분을 있음을 안날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271페이지입니다. 자, 처분이 있음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도달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분이 있고
처분이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아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달을 전제로 하는 거죠.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그죠? 그리고 처분이 있다라는 거를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271페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처분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는 당연히 처분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연후에 아는 거잖아요. 처분이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처분이 아직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대충 내용을 알 수도 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안다거나 뭐 담당 공무원이 뭐 귀뜸을 해줬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니까요. 처분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대외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알았다라고 해서 90일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설명드리고요. 그 주에 있는 내용도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보통의 경우에 송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편 송달인데 우편 송달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기 우편으로요. 자 처분 자 성북구청장이요. 예. 자, 처분의 상대방이 뭐 도남 아파트로 봅시다. 도남 아파트에 301호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등기우편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여기 경비실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도달한 거죠. 그죠? 경비원이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 도달했잖아요. 그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1년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301호에 사시는 분이 이 경비실에 가가지고 등기우편을 받아서 편지를 찢어서 봉투를 찢어서 내용을 펼쳐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거죠.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죠. 처분청에서요. 처분청에서 이 송달이나 도달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이런 제소기간과 관련된 거를 증명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는 증명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거를 찾아가서 읽어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못하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처분이 있는 날, 도달하면 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알매 추정이거든요. 추정이라는 건 언제든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달한 날로부터 사실상 90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왜냐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사실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제소기간인 거죠. 이해되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컨대 90일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판례 중에서 가장 단순한 판례지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90일이 진행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때 해외여행 중이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죠. 반증이 성공하면 요 추정에서 깨져서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가 제가 그 박스 안에, 교재 박스 안에 2002도 3850 판결을 읽어보시면은 대충 비슷한 얘기예요. 자, 수령 거절을 했어요. 우편물이 301호로 갔는데요. 이 사람이 안 받았어요. 송달될 걸 미리 알고서 도망가 있었고 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줬는데 안 받았어요. 뭐 이렇게 되면 수령 거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령 거절은 수령한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처분에 대한 처리 권한이나 수령 권한이 있는 제3자가 안 경우, 그죠? 수의민이 처분을 수령하면은 안 것으로 돼서 제소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아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이 제3자에게는 그죠? 이 정당한 사유가 항상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알았다. 어떤 경로로든지 알면은 90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까 대외적 표시 방법이 있잖아요. 처분의 상대방은 도달이 있잖아요. 대외적 표시를 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대외적 표시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처분, 통상의 처분은 도달하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로부터 1년이 진행되고 그리고 처분의 효력이 도달하면 안 것으로 추정하고 증명 책임은 상대방으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일이 진행되니까. 근데 그러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처분도 있을 수 있죠. 뭐 물적인 행정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처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법에 송달 방법, 대외적 표시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대략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효력 발생일도 고시 공고한 후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다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안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죠. 추정과 간주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지만 추정력을 깰 수 있지만 간주는 아닙니다. 그날로부터 90일이 무조건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공시송달의 경우하고 공시송달은요. 자,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라서 공시송달하고 14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사소송법에서도 배웠잖아요.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시송달을 했는데 1년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잖아요. 그럼 안 것으로 추정해요? 도달했으니까 안 것으로 추정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안 것으로 추정도 안 해줍니다. 공시송달은. 그러니까 사실상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소기간을 따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안 것으로 추정도 안 되고 1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제기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될 테니까. 이게 이제 제소기간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소기간에 관한 얘기고요. 자, 278페이지로 가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의 제소기간입니다. 그거는 이제 재결소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행정심판은 그죠? 이 형식적음의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인 경우에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인데 이거는 민사소송법이 이제는 적용이 돼요. 준용이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결이 있은 날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서를 다 송달할 테니까요.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 된다. 적법한, 이거는 아까 다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280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아까 제가 그 행정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견해는 좀 독특해서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하고, 그죠?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범위가, 넓이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 견해대로라면은 지금 말하는 행정심판의 개념은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이 되는 거고, 가장 넓은 의미, 불복 절차 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도 재결도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재결에 준하는 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공공강사법에 의하면은 재심의 신청이나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 이의신청은 법령상의 이의신청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이의신청 절차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분청이 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아까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처분 서면에 썼어요.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신청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의신청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결과가 한참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 견해대로라면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령에 있던지 없던지 간에 하여간에 불복 절차가 있었고, 그죠? 그 불복 절차에 대한 결론이 나온 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된다는 게 제 견해인데,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심판, 거기에 준하는 특별행정심판이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의신청 절차라도요,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거 열심히 거쳐봤자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처분청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또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소기간이 도과됐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법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해도 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제소기간이 도과됐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판례대로라면은요, 당사자가요, 이게 내가 한 이의신청이나 이것이 불복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 당시에 바로 해야 되죠. 그럼
나라면은 그렇게 되면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둘 다 하는 거죠,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불안해서 엄청 불안하잖아요. 나 같으면은 둘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행정소송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뭐 행정심판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아요. 이건 국가 행정력의 낭비죠. 사법. 근데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도 비판을 했더니만 제가 대법원에 가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약간의 보완 조치에 보완하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주 15번을 보세요. 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각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만약에 그거를 행정심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면 그냥 원처분에 대한 반복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원처분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판례가요.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판례가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원처분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토지 수용이나 재개발 같은 게 있어요. 도시 재개발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이주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주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거든요. 거기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아파트 수분양권을 못 받잖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수목자가 엄청 많죠. 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요건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서면만 보고서 답을 다 해줍니다. 거기서 들어온 사람, 나가는 사람 정해지겠죠. 네.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불복하려면. 그때는 비로소 이제 당사자 의견도 듣고 뭐 증거도 제출받고 하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진지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거부가 됐다 하면은 판례는 이때는 말이에요. 이때는 종전의 거부 처분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독자적인 새로운 처분이니까 그 이의 신청을 그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처분이 있으니까 그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되겠죠. 그죠? 재결이라서 90일이 진행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처분이라서 별도의 처분이라서 90일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게 원고의 청구 취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원래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냥 그죠. 거부 처분 취소한 것으로부터 90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으로 보지 말고 그냥 원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라 원 거부 처분. 근데 이 원 거부 처분에 대한 90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요게는 안 돼 있는데 예전에 그 반복된 행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설명했던 얘기인데 며칠 전에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 감염법 예방법이에요, 그죠?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예방주사 맞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예방주사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뭐 사망했으면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손해배상이 아니죠. 왜냐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주사 논고가 불법행위는 아니잖아요. 적법한 행위였는데 뜻하지 않는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이의 절차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이 있는 줄 알고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 처분은 뭐예요? 신청마다 처분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소기간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의 신청은 새로운 손실보상 청구로 보고 거기에 대한 거부니까 그 새로운 거부 처분이 나온 날, 즉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고 그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꽉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거는 아예 이의 신청 절차가 없으니까 요기에 관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하여간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간에 대법원 판례에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283페이지로 가면요. 제소기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보는데, 자, 먼저, 소재기 전에 처분 변경이 있었어요. 증액 경정이 있었고, 감액 경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했죠? 증액 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증액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감액 경정이 있으면은 당초의 처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결이 있으면은 재결서가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예. 자, 처분이 변경됐다.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거다. 즉 감액 경정과 같은 경우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당초의 처분이 되는 거고요. 처분이 새로운 처분으로 동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새로운 처분, 즉 증액 경정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처분을 정정했다. 모기 오산 이런 경우에는 뭐 원래 당초 처분 인대가 되는 거겠죠. 이 다만부터가 조금 문제예요. 자, 선행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소폭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은 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처분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후행 처분도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는 후행 처분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폭으로 변경된 건지 아니면은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변경이라는 거는 만약에 처분이라고 하면은 구처분의 기존의 처분에 대한 취소 플러스 새로운 처분의 발령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죠? 쉬운데 여기에 애매하게 일부 소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례가 또 형성이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돼버렸어요. 잘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의 정정이에요. 소의 정정 뭐 더 설명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소변경과 제소기간인데 소변경과 제소기간입니다. 자, 소변경은 뭐예요? 아까 제 공식대로라면 뭐예요? 변경 처분은 구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플러스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변경은 뭐겠습니까? 구소의 취하 플러스 신소의 제기죠. 그러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돼요? 신소 제기 시부터니까 소변경 시부터 진행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처분의 상대방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민사소송하고 달라요. 민사소송은 소변경 시라고 법률관계를 형성해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고소송은 제소기간 때문에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해결해 놨어요. 이미 얘기해 놓은 것도 있어요. 피고 경정이다 말이죠. 피고 경정이면은 이 되더라도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재기 시로부터 기산된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상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은요, 민사소송하고 다르게요,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해요. 민사소송에서는 형성소송에서 이행소송으로 변경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교과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호환이 민사소송보다 이게 더 자유로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이고요. 취소 소송은 형성 소송이잖아요. 둘 사이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도 있죠. 또 이행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소송은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다가요, 취소 소송으로 변경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변경 시에 신소의 제기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따지게 되면은 제소 기간이 도과돼서 변경된 취소 소송은 각하해야 된다고 하면은 문제죠. 네, 그래서 소의 종류의 변경인 경우에도 최초의 소재기 시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은 없는데, 소송법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 소 제기 후에 감액 경정 또는 증액 경정된 경우,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인데요. 이제 드디어 진짜로 소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이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그 소장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자, 근데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286페이지를 보죠. 자, 민사소송에서도요, 원고 피고가 되는 거고, 행정소송에서도 원고 피고죠. 근데 항고소송에서는요, 피고 적격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항고소송의 피고는 사람이 아닌 게 피고잖아요. 즉, 행정주체가 피고가 아니고요,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니고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피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에서 피고는요, 관행적으로요, 관행적이 아니라 행정기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성북구청장 누구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성북구청장인 거죠. 피고 성북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록형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 잘 아셔야 돼요. 피고 서울특별시장 땡땡땡이 아니고요,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주소를 쓰지 않아요. 주소를 쓰지 않아요. 그냥 피고 땡땡땡만, 피고 서울특별시장만 쓰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앞에 수식어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쓸 거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앞에 광역자치단체를 씁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되고요. 군이나 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관행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진안군수, 그냥 평택시장. 앞에 경기도 평택시장이 아니고요, 그냥 평택시장, 뭐 해남, 그냥 전라남도 해남군수가 아니라 그냥 해남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의 경우에는 어떠냐?
면의 경우에는 통상 군 정도는 써져요. 진안군, 성수면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양세무서장, 이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 이렇게 되고요. 법인격을 가진 행정청도 있죠. 위임 행정기관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쓰면 안 되고요. 걷다 대표자, 사장 땡땡땡을 쓰고요. 주소는 안 씁니다. 예.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죠. 합의제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만 써도 되는데 간행적으로 다음 줄에, 옆으로가 아니고 다음 줄에 대표자, 위원장 땡땡땡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아까 무슨 소송이라고 그랬어요? 형성 소송이라고 그랬죠? 한 달로 끝나야 돼요? 하루로 끝나야 돼요? 한 달로 끝나야 됩니다. 형성이니까. 그러니까 취소 한 달로 끝나야 돼요. 확인 소송은 어떻게 돼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이행 소송만이 하루로 끝나야 되는 거죠. 형성소송이나 확인소송에서는 집행의 문제가 없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장에 익숙해지잖아요. 먼저 민사기록연습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를 항상 붙이죠. 그죠? 예. 근데 행정소송에, 항고소송에 소장을 쓸 때는 가집행 붙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집행의 문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취소 한 달로 끝나면 취소하는 걸로 끝이지 집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를 쓰시면 안 돼요. 청구 취지를 쓰실 때. 청구 원인은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처분의 적법성, 불이익 처분에서, 침입적 처분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거는 원고예요, 피고예요? 피고죠. 피고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청구 원인하고 무슨 처분은 위법합니다 하고 땡 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도 심리의 대상은 또 이 원고가 주장하는 데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고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청구 원인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청구의 병합이라든지 그 밖에 관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